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저는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레지던트 시절에 맞선으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남자가 제 남편이죠.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친한 친구랑 사업을 시작한 거였는데 2년 만에 성공하게 됐다고 해요. 그만큼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능력 있는 모습도 좋긴 했지만 거만하지 않아서 더욱 좋았어요. 그 정도로 유능하면 대부분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게다가 다정하고 자상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놓치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결혼했던 당시에 제가 레지던트였던 터라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만 천천히 아이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존중하고 이해해줬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언제 임신할 생각이냐고 닥달하셨죠. 심지어 저에게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택배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막아줬어요. 저 대신해서 시부모님에게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였죠.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불임이랍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래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때도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아이를 원하면 입양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 달래줬어요. 제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줬고요. 이쯤 되면 시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하실 거예요. 시부모님은 난리를 피우셨어요. 진작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저랑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의사 며느리 얻어서 좋아했는데 다 쓸모없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남편이랑 이혼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집안은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집안이라고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든든한 나무 같았던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사기꾼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기꾼에게 큰 돈을 날린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빚만 늘었고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을 포기하고 일을 구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걸요. 남편은 결국 지인의 제안으로 트럭 운전을 시작했어요. 아마 트럭 운전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자격지심이 시작됐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 180도로 달라졌어요. 제가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일을 나가게 되면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냐고 빈정거렸죠.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본인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도 남편은 빈정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급기야 저에게 왜 본인이랑 사냐고 묻더군요. 왜 당신이랑 사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보기에 내가 한심하고 불쌍하잖아. 근데 왜 계속 같이 살아? 나한테 못 뜯어먹을 게 있다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럼 누구랑 살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말 그대로 남편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저에게 사과했죠. 저는 이해한다고 힘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곳에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장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이 왔대요. 제가 남편에게 꼭 해보고 싶은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말했네요. 남편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오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럼 해보라고 했죠. 저는 바로 지방에 남편이 살 집을 얻어줬습니다. 남편은 자주 집에 올라오겠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공장장으로 취직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일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남편은 약속한 대로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가 되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 볼 생각을 하면 금요일부터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만나면 항상 뜨거운 밤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바빠서 주말에 올라오지 못하겠다고 전화했어요. 못 온다고? 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내려갈까? 뭐하러 그래? 당신 피곤한데.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러니까 이번 주만 참아줘. 제가 피곤하지 않다고 내려가겠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말리면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꼭 다음 주에 올라오라고 했죠. 하지만 다음 주에도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가겠다고 했지만 그런 저를 말렸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집에 오지 않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겨우 전화 연결이 되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좀 수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자주 올라오던 사람이 아예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남편 집으로 내려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자마자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대부분 집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불도 모두 꺼져 있었고요. 남편에게 전화해봤더니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3번 정도 하니까 겨우 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집이야? 집에서 뭐 하는데? 뭐 하긴 그냥 있어. 근데 왜 오늘은 집에 안 왔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갈게. 그렇게 말한 게 벌써 몇 달째야. 아예 집에 안 올 생각이야? 나 오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에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대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진 않았죠. 저는 처음에 집을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그 집은 남편 집에 맞았습니다.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다음 주가 되어서도 집에 오지 않길래 전화해서 왜 안 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때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번 주에 집 앞에서 전화한 거라고요. 집에 없는 거 확인하고 전화한 건데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 5분 정도 말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대답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5분 정도 말이 없던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도대체 이유가 뭔데? 미안해.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남편은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 시간에 집에 없었던 것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어서 그랬답니다. 심지어 그 여자랑 동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냥 미안하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저는 얼굴 보고 대화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싫다고 했어요. 그냥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도장만 찍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바로 다음날에 남편 집에 갔지만 남편은 그 집에 없었죠.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본인 말대로 이혼 서류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렇게 이혼할 수 없다고 했더니 본인은 이미 마음 정리 끝났다고 하더군요.
버텨봐야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죠. 그렇게 남편은 전 남편이 됐어요. 그 후로 전 남편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아예 번호까지 바꾸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황당하게도 전화로 이혼을 통보받고 갈라섰어요. 친구들은 그 상간녀를 찾아내서 위자료 소송 걸고 전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에게 큰소리치던 시부모님은 전 남편이 잠적하자 저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아들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연락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살 때는 그렇게 구박하던 분들이 갑자기 매달리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랑 끝났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쌍욕을 날리셨습니다. 이후에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일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정말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제발 이제 집으로 좀 들어가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도 일해서 병원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네요. 그때는 억지로 일주일 휴가 받고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뭐 했냐고요? 그냥 울면서 술만 마셨어요. 남편을 믿었던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약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 삶과 활력을 되찾았죠. 예전만큼 일만 하진 않았어요. 적당히 취미생활도 즐겼고요. 당연히 연애도 했습니다. 친구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했는데 그다지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무렵이었죠. 그날 저녁에 수술이 잡혀 있었어요. 수술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콜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환자가 들어왔는데 다리가 골절된 것 같다고요. 저는 호출을 받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가자마자 응급실 담당이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상태를 말해주려고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는데 전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나이도 똑같았어요. 설마 했죠. 그런 식으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환자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런 엄청난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마 했던 전 남편이 맞더라고요. 전 남편은 고통스러운지 신음을 내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전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선 상태 살펴보고 바로 엑스레이 찍자고 했죠. 그때까지도 전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본인이 어느 병원으로 실려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전 남편 다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위로 바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이 모두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의 두 다리에 모두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혼 전에는 전 남편 다리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다리에 울룩불룩하니 흉터가 있는 거예요. 꼭 화상자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서 치료가 우선이었죠. 엑스레이를 바로 찍었는데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었더라고요. 수술이 불가피했어요. 바로 전 남편에게 수술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간호사에게는 보호자 왔냐고 물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셔서 서류에 사인을 하셨나 봐요. 수술 준비 끝났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길래 저도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전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저에게 수술한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술 이틀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수술한 의사가 저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제 방으로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병실로 내려갔죠.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수술 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죠. 저는 아주 잘 지냈다고 대답하면서 예의상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다리가 다시 눈에 보였습니다. 문신도 문신이었지만 문신에 가려진 흉터가 더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흉터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다치지 않은 쪽의 다리를 매만지면서 그러더군요. 흉터가 보여? 멀리서 보면 안 보여. 그때 응급실에서 상태 보려다가 본 것뿐이야. 그랬구나. 사실 문신은 흉터 가리려고 한 거야. 흉터는 왜 생겼는데? 전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고 몸조리 잘하라고 대답하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전 남편 친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전 남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기회를 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 씨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수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발 재수 씨 영수한테 기회를 주세요. 영수는 결단코 바람을 피운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 남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직접 사실을 들어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 남편 병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낮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애써 저를 외면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전 남편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죠. 제발 말해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 그 친구에게 직접 듣겠다고 했더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고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제야 전 남편은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유독 잘 챙겨주던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대요. 전 남편이 노부부를 도와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다리에 불이 붙었답니다. 소방관 도움으로 다리에 붙은 불은 껐지만 화상이 심했대요.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랬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걷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목발을 짚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대요. 그래서 바쁘다고 거짓말하면서 주말에 집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리를 다친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회복하고 나면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의사가 괜히 더 심각하게 말한 걸 거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의사 말대로 전 남편은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졌답니다. 전 남편은 그래서 저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거예요. 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봐 바람났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고요. 그게 지금 말이 돼? 바로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에게 패 끼치는 것이 두려웠어. 그런데 내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바로 내 자격지심. 나는 다리를 다치고 나서 당신에게 또 자격지심 부릴까봐 그게 무서웠어. 전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저에게 자격지심 부렸던 본인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대요. 그때 본인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은 근근히 먹고 살았대요. 다행히 훈련이 잘 되어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네요. 지금은 저를 찾아온 그 친구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하게 남은 흉터를 가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신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신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본인 다리의 흉터를 보고 약간 무시했대요. 일용직을 나가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대했답니다. 그런데 문신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렇게 반말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존댓말을 하더랍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전 남편은 그랬어요. 그동안 흉터를 가려준 문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고요. 전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냐고, 서로 힘들면 돕는 게 부부 아니냐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말했어요. 본인은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다고요. 사업 실패하고 나서부터 그 울타리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하면서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전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대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했으니까 이제 남남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 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나 당신이랑 이렇게 또다시 헤어질 수 없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보. 우리 이혼했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남자 만날 수 있잖아.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나에게는 여전히 당신이 든든한 울타리야. 이제 나도 당신에게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울면서 자신이랑 다시 합치면 고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생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문신이 아닌 제가 남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도 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 휴가를 내고 전 남편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부가 다시 합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쌍욕을 했던 시부모님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귀한 며느리인 줄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시아버지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남편이랑 화목하게 살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앞으로 딸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고생시키지 말고 각자 살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울면서 빌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한순간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요. 그리 말하면서 남편은 부모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기회를 주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요. 남편의 진심이 통했는지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를 통해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후에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쉬엄쉬엄 하라고 했는데도 인정받고 싶다면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취직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러다가 또 남편이 자격지심 부리면 어쩌냐고 해요. 어떤 친구는 남편이 다리 다치고 나서 겁쟁이처럼 도망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 말대로 남편이 겁쟁이처럼 도망간 걸 수도 있어요. 저에게 피해 입히기 싫어서 자격지심 부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망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만큼 저를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합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남편이 자격지심 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의 남편 모습을 넘었어요. 그때보다 더 근사한 사람이 됐죠. 물론 그때만큼 잘 나가는 사업가는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편은 매일매일 자신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해요. 저를 위해서 마사지도 매일 해주고 맛있는 요리도 자주 해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잘하려고 해요. 남편이 저에게 사랑을 보여준 만큼 저도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신혼 때보다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일이 생겨도 함께 할 거예요.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년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하도 오래전 얘기라 사소한 건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53살 남자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지루하다 싶을 만큼 평범한 삶이지만 그래도 제겐 지금 이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30년 전에 겪은 그 지옥 같은 일 때문에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타지로 나와 일을 하다가 여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착한 데다가 현명하기까지 한 최고의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에겐 딱 하나, 단점은 아니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소아마비로 인해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었죠. 그 여자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자식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아니 오히려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옛날 사람이고 속된 말로 못 배운 분들이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몸이 불편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편견 없이 그 아저씨를 대하는 저와 달리 동네 어른들은 무슨 병균 마냥 모질게 굴었고 그런 어른들에 제 부모님도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집 앞을 지날 땐 침을 뱉고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아저씨가 나와 있으면 저기 멀리서부터 썩 꺼지라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이 집주인인 그 아저씨에게 화를 내며 지나갈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고 자란 저였기에 그 여자가 제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또한 자라면서 항상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기에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싫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밀어내려 모질게 대하는 그 여자를 매일 퇴근 후 찾아가 울며 매달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이만저만하니 나를 믿고 결혼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1년이 넘는 저의 구애에 마음을 열어주었죠. 사실 그때 저는 여자의 마음을 얻고 나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제 가족에게 떳떳한 부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장애가 있는 날 소개시켜준다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당신이 날 떳떳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한평생 당신을 믿고 살 수 있겠어요? 당신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전부 감당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았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알겠더군요. 그 길로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별일은 없죠?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어서 고향에 한번 내려갈까 해요. 하지만 저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착잡했네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니는 한껏 들뜨셔서 여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냐? 아니다. 아가씨가 오면 내가 직접 보면 되지. 네 아버지한테도 미리 얘기해둘 테니 언제든 내려오거라. 근데 아가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집도 엉망인데 마루에 나무 빠진 거라도 좀 고쳐놔야겠구나. 저는 대충 생선이나 한 마리 구워달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처럼 들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그 여자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날 부모님은 제가 내려간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밭일을 끝내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다 제가 마당으로 들어서니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시더군요. 어이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가씨도 얼른 들어오라 그래. 대문 앞에서 눈치만 보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여자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얼른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대문을 들어섰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얼음처럼 굳으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용기를 내어 웃으며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요새 개가 제철이라 오는 길에 사왔어요. 저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그 여자의 맑은 음성과 선한 웃음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숙 씨예요. 부모님은 저희의 예상대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래가 모질지 못한 분들이라 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 같이 밥을 먹기 위해 둘러앉은 밥상에서 어머니는 초상집이라도 온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운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돌아갈 때까지 부모님은 저와 미숙 씨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매주 집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저희를 유령 취급하셨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미숙 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 염려스러워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려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꼴보기 싫으셨는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어 제가 미숙 씨와 함께 집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원래부터 새벽잠이 없으셨던 부모님은 일찍부터 밭에 나가셨는지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걸 전혀 느끼지 못한 저와 달리 미숙 씨는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하였어요. 동혁 씨, 집이 왜 이렇게 허전하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저를 급하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혁 씨, 이리 와봐요. 빨리 좀 와봐요. 미숙 씨가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니 평소 눈치가 없고 둔감한 제 눈에도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밥상이 차려진 그대로 주방 한켠에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되묻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평생 밥을 드시고 바로 치우지 않은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빈 그릇이 놓여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드시려고 차리신 게 분명한데 그걸 그대로 놓고 외출을 하신 겁니다. 저 또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몸이 불편한 미숙 씨는 집에 두고 혼자서 밭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 뛰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동혁이 아니냐? 동혁아, 이리 좀 와봐라. 돌아보니 동네에서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는 아저씨였어요. 안 그래도 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구나. 어제 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다. 네 어머니한테 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얘기를 안 하니 자식도 안 보고 죽게 만들 셈이냐고 안 그래도 한참 실랑이를 했구나. 그러면서 아저씨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같이 가겠다는 미숙 씨를 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순간 누구보다 미숙 씨에게 기대어 울고 싶었지만 미숙 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게 큰 불효처럼 생각되었어요. 정말 못난 얘기지만 그때 택시 안에서 이대로 미숙 씨와 헤어지는 게 옳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신 듯 아버지의 병상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계셨어요. 아버지 또한 병으로 깊어진 주름으로 눈을 감고 계셨고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 평소에도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 부쩍 느껴졌었기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 신장이 안 좋다는구나. 일단은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차도가 없으면 그땐 이식밖엔 답이 없댄다.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미숙 씨 먼저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연락해 휴직계를 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마당에 일이고 결혼이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병원과 집으로 오가며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농사일도 돌보았죠.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참 힘들더군요. 미숙 씨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가량 지났을까요? 미숙 씨가 자기 몸보다 커다란 가방을 지고 저희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곤 저에게 따끔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밀어낼 땐 그렇게 죽으라고 따라다니더니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팽개쳐요? 이럴 거면서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해서도 힘들면 혼자 꼬랑지 내리고 숨을 거예요? 난 당신이랑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 안 볼 거 아니면 나도 도울 수 있게 해줘요. 세상에,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씨 고운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미숙 씨의 고운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아버지 병간호에 지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의 병수발도 도왔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미숙 씨가 집에 들어와 병원까지 드나드니 못마땅해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숙 씨의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태어나실 때쯤엔 병원 사람들에게
며느리라고 미숙 씨를 소개까지 하셨죠. 아버지가 태어나신 첫날 부모님은 저와 미숙 씨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부모님에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 댁에서 2시간 거리에 살고 계신 할머니와 큰아버지 네 분이셨죠. 워낙 고집도 세고 안과하신 분들이라 여러 사연으로 왕래가 잦진 않지만 옛날 분들이신 부모님에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이랍시고 세 분이서 똘똘 뭉쳐 제 어머니를 괴롭히는 꼴을 많이 봐선지 머리가 굵어지곤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죽을 때까지 연락을 끊고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제 마음과 같으셨는지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동혁이 네 할머니가 세아가 얘기를 들으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다. 물론 나도 네 엄마도 너희한테 그동안 모질게 군 건 사실이지만 집안 다른 어른들이 들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동네에서 작게 잔치하는 걸로 결혼도 대신하고 굳이 친척 어른들께는 알리지 않는 걸로 하자꾸나. 저와 미숙 씨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이라기엔 아주 조촐한 잔치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후 아내와 저는 많은 상의 끝에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도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서 더는 치료 자체가 의미 없게 되었어요. 이식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아내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신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아내가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선천적으로 몸도 약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은 고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 그런데 저를 만나고 아무리 서러운 일을 당해도 단 한 번도 눈물 짓지 않던 아내가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단 한 번도 당신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은 언제까지나 날 이 집에서 이방인 취급하고 있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애초부터 결혼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인 거야? 아내가 저리 묻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저 미안해서 부탁할 수 없다고 여겼던 건데 어쩌면 제 속에는 저도 모르는 벽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후에 당신이 신장을 이식해주고 나서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해주는 걸로 하자. 대신 아주 조그만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난 절대 반대야. 아내는 제 말에 마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했네요. 부모님 또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아내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후 아내의 신장 기증으로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고향에서 삶이 안정되어 갈 때쯤 저는 지나가는 말로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저 말이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제 아내처럼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를 경우엔 뼈 이식을 통해서 다리 길이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의학은 얼마나 발전한지 모르겠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저 말이 그 당시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그걸 믿게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저는 아내의 장애를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신장이었네요. 하지만 여기저기 병원에 물어봐도 희망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또 누가 말하길 일본 가면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두고 그 후에 일본을 가든 뭘 하든 해야겠다 이거였죠. 하지만 고향에 머물러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수소문 끝에 해외에 건설 노동자로 가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가족들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아내 모두 제가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난다는 것을 반대했지만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특히나 처음 나갈 때만 해도 2년을 생각했었기에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출국하는 날 부모님과 아내는 저를 배웅하러 공항까지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 뒤 명절에 한국으로 잠시나마 들어올 계획이어서
이별이 아프지만 견딜만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뜻한 대로 이뤄지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현장 일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기한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오지 못했네요. 물론 한두 번은 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현장이 곧 끝날 거라는 희망적인 소문이 돌았고 돈도 아낄 겸 해서 귀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길고 지루했던 날들이었어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현장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확정되었고 저는 가족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5년 만에 귀향이라 사실 가족들이 저를 마중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국날이 되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가족 중 누구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실망이 컸지만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한국은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더군요. 고향 마을로 버스가 갈수록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내려 부모님 집이 있던 곳으로 가니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큰 아파트 공사를 하느라 건물이라곤 하나 없이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기분이었겠죠. 저는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던 집들은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미친놈처럼 울부짖자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현장 관리직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로 저를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여기 사람들이 이사 나간 건 적어도 1년은 됐어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김동혁 씨 되시나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바뀐 주소가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편지가 꼬박꼬박 오길래 일단 모아두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편지를 가지러 오시는 할머니랑 그 집 아들 내외가 있어서 오실 때마다 전달해드렸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공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제 편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할머니와 큰아버지 내외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큰 집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큰 집에 도착하니 제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과 아내는 없고 웬 여자 한 명을 불러다 같이 있더군요. 제가 어리둥절해 있으니 큰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부모님이랑 또 거기 같이 있던 여자는 야밤에 도망치듯 가버렸다. 이제 너도 널 버린 그 사람들은 전부 있고 여기 살면서 이 여자랑 결혼도 하고 자리 잡고 살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이랑 제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누구고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해주고 가는 법이 있더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왜 갔는지도 모르니까 더는 묻지 말거라. 큰아버지는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내시곤 저와 낯선 여자만 두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여자 또한 표적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이어 큰아버지를 따라 방을 나가더군요. 얼마나 그 방에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대로 큰 집에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댁이 있던 동네는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나고 자란 동네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중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친구분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저씨는 집에 계셨고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동혁이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 아버지 따라간 거 아니었어? 저는 대충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저씨에겐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아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던 곳이 재개발됐다는 건 너도 봐서 알겠구나. 그런데 네 큰 집에서 그 사실을 알고선 난리를 부렸나 보더라. 언제 한번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그게 전부 네 할머니 재산으로 사둔 집이랑 땅이라고 우기는 통에 결국 맘 약한 너희 부모님들이 가족 간에 문제 생기는 게 싫다고 재산 넘기고 떠났단다. 난 당연히 너도 네 부모님이 이사간 곳을 알 거라고 생각했지. 아저씨는 부모님이 사는 곳 주소를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길로 부모님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옮겨간 동네는 제대로 지어진 집도 아니고 반자촌이더군요. 한 주소를 여러 세대가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저는 물어물어 부모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집 한쪽 구석에서 봉투를 접고 있던 어머니와 아내가 무척이나 놀라더군요. 어머니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이리저리 살피며 몸 건강이 잘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혹시나 너한테 바뀐 주소가 전달되지 않은 건가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구나. 일단 자리에 앉거라. 네 아버지는 지금 일 나가셔서 저녁이나 돼야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저를 자리에 앉히시며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립던 가족들이었는지 결국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짧은 해오를 만끽하고 그간의 사정들을 서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큰 집에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가족끼리 밑바닥까지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재산을 전부 넘기고 이리로 오셨다고 해요. 그리곤 저에게 대충의 상황 설명과 주소를 보냈지만 더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편지가 중간에서 유실된 게 아닌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엔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과 연락이 잘 되지도 않던 때고 또 그런 상황에서 편지가 유실되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큰집가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네 할머니나 큰집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말들이 아주 많았단다. 내쫓는다고 별수를 다 써서 어쩔 수 없이 도망오다시피 이사를 하게 됐구나. 여기까지 상황을 전부 듣게 된 저는 그 뒷일을 알겠더군요. 큰집 사람들은 눈엣 가시 같은 부모님과 아내를 내쫓은 후 제가 큰 돈을 벌어온다는 걸 알고는 저를 그 집에 잡아두려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해서 이뤄놓은 재산을 빼앗는 걸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와 부모님에게 모질게 굴었던 그 사람들에겐 용서란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이 되어 저는 가족들에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 집으로 가는 길에 전파상에 들러 일제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 가니 전날 제 태도에 언짢아 하시던 큰아버지가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왜 돌아왔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큰아버지에게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미리 생각했던 말들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큰아버지께서 제 생각해서 아가씨랑 혼인도 시켜주시려고 한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나저나 제 부모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재개발이 되는 부모님 집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그 돈 얼마나 한다고 제가 벌어온 돈이 그 수십 배는 되는데 굳이 그걸 주고서 제 부모님이랑 애매하게 돈으로 연결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벌어온 돈이 훨씬 많다는 말에 할머니와 큰아버지 내외가 눈을 반짝이더군요. 그제야 할머니가 말하길 그거 어차피 세금 문제로 명의 이전은 아직 안 했다. 네 뜻이 좀 그렇다면 이 할미가 네 아버지 앞으로 재산 물려준다 생각하고 그건 그냥 두마. 그 말을 듣자 법적으로 재산 문제는 더는 따질 필요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역겨운 연기는 집어치우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랑 큰아버지 그리고 큰어머니는 정말 하나도 변하신 게 없으시네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꺼내니 셋 다 표정이 어리둥절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집구석이 자식 하나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듭니까? 제 부모님이랑 아내를 그렇게 내쫓고도 밥이 입으로 잘 들어갑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부모님 재산이랑 내가 벌어온 돈 당신들한텐 이런 한 푼도 못 주니까 괜한 기대는 갖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다 남은 말이 있어서 마저 했네요. 그리고 내 아내의 장애를 가지고 등신이 어쩌니 그런 소리를 했다지? 내 눈엔 당신들이 진짜 마음의 장애를 가진 인간들이야. 다시는 내 부모님이랑 아내 앞에 얼씬할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아가씨도 돈 보고 첩자리 들어올 생각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요. 저는 큰집 사람들과 함께 넋을 놓고 제 말을 듣고 있던 그 낯선 아가씨에게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섰죠. 큰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저를 보고 지 부모처럼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며 욕을 하더군요. 네 부모랑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평생 은혜라고 눈꽃만큼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네가 그런 등신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어차피 호적에서 전부 파낼 테니. 그 말에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켠에 놓인 장독대로 다가갔어요. 은혜도 모른다고요? 그건 바로 당신들 얘기죠.
여기 장독대에 들어있는 것들 누구 하나 직접 담근 적 있나요? 전부 저희 어머니 불러다 노예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야 당신들이 은혜고 어쩌고 소리랍니까? 그리고 저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장독대를 모두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겁에 질렸는지 큰아버지도 저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산산이 부서진 장독대를 뒤로하고 진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큰 집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비록 자식과의 연이 없어서 품에 안은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네 식구 서로 아껴주며 사는 모습에 오늘도 웃음을 지을 수 있네요. 아내의 장애를 고칠 순 없었지만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한 아내가 오히려 저와 제 부모님의 삐뚤어진 편견을 바로잡아 주었기에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 가정이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진 풍파를 몸으로 겪으며 긴 세월을 살아온 80대 노인입니다. 요즘 날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봄이 지나고 여름을 문턱에 두고 있는 요즘, 저는 매일 정장을 입고 지하철역을 오고 가는 직장인들을 볼 때면은 항상 제 아들이 먼저 생각나곤 합니다. 아들은 서울에 위치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회장이나 대표같이 돈을 많이 벌거나 직원을 수십 명씩 두고 일하는 규모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직원들 월급 한번 안 밀리고 모자람 없이 운영할 만큼 탄탄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귀찮아서 일찍 출근하는 아들 아침밥 하나 제대로 차려준 적 드문 게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회사 거래처 경리였는데 언젠가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제 앞에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제가 결혼을 말리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 막심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며느리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이쯤 살다 보면 사랑도 헤어짐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게 되지만 애초에 며느리는 내 아들을 만난 목적이 단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호감은 있었기에 결혼까지 이어졌겠죠.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며느리는 참 끔찍하고 추잡한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세상엔 이런 말도 있죠. 힘들 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애인이라고. 아들과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회사가 부도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하긴 어렵지만 데리고 있던 회사의 직원들을 절반 가까이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도 몇 억씩 돈을 빌려가며 최선을 다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애를 쓰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새벽같이 일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밥을 차려주고 어깨를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죽기 살기로 세상에 덤볐던 아들인데 하늘은 왜 이리도 착하고 열심인 사람에게 무심한지. 아들은 거래처 대표를 만나러 잠도 못 자고 야밤에 운전을 하던 도중 하필이면 대형 트럭에 치여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회사의 부도는 막을 수가 없더군요. 아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고 버럭 성질을 내도 저는 연신 고개를 수그리며 죄송하다는 말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도 없는 며느리는 그 상황이 창피했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손주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휙 나가버리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며 집에 찾아와 으름장을 놓는 걸 듣는 게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소송하면은 당신이 여기 집 빼야 해. 몰라? 이런 삶을 한 달을 넘게 반복하면서도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을 헤집어 빛을 보려 애쓰고 있던 제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만 남긴 채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던 예물과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 앞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을 비롯해 제가 옛적부터 모아놨던 금품들까지 전부 가지고 사라졌더군요. 전화를 20번도 넘게 하고 나서야 겨우내 며느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 어디니 지금? 찾지 말아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뭘 돕고 뭘 살아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처음부터 그이랑은 남남이었어요. 어쩜 말을 그렇게. 난 결혼 생활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돈 될 물건 챙겨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아직도 손해보고 있어요. 손해? 무슨 손해? 더 이상 얘기 그만하세요. 앞으로 절 잊으세요. 손주는, 어린 네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니?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끊을게요. 그날 밤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던 엄마가 왜 돌아오지 않냐고 물어보는 손주 손을 붙잡고는 거실에서 저홀로 엉엉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홀로 남은 손주에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질 않았으니까요. 당장 내야 할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돈을 빌릴 만한 곳도 없더군요. 전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긴커녕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능력도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것이었죠.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벌이로 생활을 하려니 정말 흰쌀밥에 고기 한 점 올려 먹는 것이 꿈에나 그리던 일이 되더군요. 손주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한창 잘 먹고 커야 할 시기인데 밥이라고 해봤자 라면에 밥을 말아 먹거나 그조차도 상황이 안 되면은 수돗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점 올려 먹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손주에게 바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요. 사업을 하다 파산한 아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손주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흔한 문제집이나 공책 하나 사주는 게 버거웠지만 차라리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손주 학용품을 사줄 만큼 전 손주 공부에 헌신했어요. 다행히 손주는 큰 방어 없이 제 뜻을 순순히 따라주더군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니 곧장 근방에서 제 명문으로 꼽히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고에 과외부터 해서 못해도 학원은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착한 손주는 집안 형편을 알고 있는지 과외시켜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밤을 새며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먹이지 못해서 그런지 체력이 참 약했어요. 밤을 새워 공부하다 보면 코피를 쏘는 일이 허다했고 쏟아지는 잠을 깨우기 위해 밤 산책을 나가다 길에서 풀썩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질 못하고 종일 책만 피고 공부하다 보니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래도 손주에게 다행히 공부머리는 있었나 봅니다.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요. 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전교 3등으로 졸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제가 3년을 걸쳐 200만 원 정도를 대학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주가 울면서 절 껴안고는 한마디 하더군요. 할머니, 등록금 필요 없어요. 저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라고요.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해서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그리고 이 헬미가 미안해요. 라는 말만 몇 번을 반복하며 울먹였네요. 명문대학의 장학생, 손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기사기로 공부해 이뤄낸 피같은 성과였습니다. 심지어 법대였어요. 제가 손주를 키울 당시 법학과는 최고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주룩 쏟아졌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내주질 못하고 과외 하나 시켜주지 못했는데 오로지 손주가 홀로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손주는 법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일탈 한번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열중했습니다. 6년쯤 지나고 나선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친 손주가 어엿한 판사가 되어 법원으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매일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와 뻗어 누워 잠든 손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늦은 저녁을 차려주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면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일을 퍽 힘들어하지 않아서 참 대견하더군요. 아가, 일은 할만하니? 힘든 건 없고.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할만해요. 그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더 이상 손주에 대한 걱정은 일체 없었습니다. 저보다 몇 배는 성실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할 게 없었죠. 손주 하나가 올곧게 자라주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욕심을 부리자면 어디 가서 고운 며느리나 하나 데려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주가 어느 날 결혼을 생각하는 애인이 있다면서 여자 하나를 집에 데려오더군요. 정말 참하고 이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는지 법대 재학 시절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손주와 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능력 좋은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손주 며느리를 감히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훌륭한 인연이었죠. 그 아이도 손주를 많이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불어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지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건 물론이고 일을 마치고 한가한 날에는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도 하나 놔주고 어디서 지었는지 귀한 보약도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딸 같은 아이였어요. 어찌나 예의 있고 착하게 자랐는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고 결혼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한 집안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식사 잘 챙겨 드시라며 집에 찾아와 삼계탕을 끓여주던 예비 손주 며느리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매번 고마워서 어째. 고맙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마음도 참 예뻐라. 손주놈이 힘들게 하는 건 없고. 전혀요. 아가,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생각 중이라던데. 네. 난 아가가 손주 며느리 되면 참 좋겠다. 감사하고. 저도요.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는 꺼내봤어.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예비 손주 며느리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더군요. 아시겠지만 폐지나 주워 팔던 할머니 밑에서 나온 손주가 판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비 사돈댁도 우리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짐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하필 제 모자름이라니. 참 손주에게 미안하고 얼굴 볼 면목이 없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같이 집에 들어오더니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푹 쳐박고는 말없이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더군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가,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 있니? 분명 예비 손주 며느리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손주가 옆에서 울먹이던 애인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모양인 듯 제게 따로 얘기하자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손주를 따라간 안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실은 이미 예전부터 예상했던 이야기였죠. 할머니, 있잖아요. 예비 장모님이 글쎄, 큰일이라도 있는 게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속 편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모르겠어요. 사돈집이 우리 형편을 좀 어려워하나? 그런 거지?
네, 조금. 예비 사돈댁에서 판사 사이는 마음에 들어 해도 별 직업도 없이 전에 폐지나 주워 팔던 저를 퍽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테죠. 판사를 사유로 드릴 만큼 제 집안도 기대를 했을 텐데 고작 폐지나 줍던 노인을 집안 사람으로 드리기에는 썩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없었어요. 제 기분 때문에 손주에게 온 귀한 인연을 내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모든 걸 손주에게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손주를 떠날 생각이었죠. 가지고 있는 돈이면은 어디 양로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테죠. 이 얘기를 하노라면 손주가 울며 불며 반대할 게 뻔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퍽 곤란한 표정을 보이는 손주 손을 꼭 잡고 전부 괜찮다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면서 토닥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뭉클하고 눈에선 눈물이 흐를 것 같더군요. 폐지를 주워가며 좁은 반지하에서 힘들게 키운 손주와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욕심 부리다가 손주 마음 복잡한 상황은 죽어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애인에게 저와의 대화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을 나설 때 예비 손주 며느리가 제게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냐면서 등을 토닥이며 안아주더군요. 어쩌면은 손주 며느리도 제 마음을 지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돈댁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나왔는지 상견례 약속을 잡자는 말이 나오더군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그런데 상견례 날 아침 멋있게 정장을 빼어입은 손주 얼굴을 보니 전에 떨림이 다 사라진 듯 기분이 다시 홀가분해지더군요. 상견례 장소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고급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으로 장소를 잡은 것에서부터 예비 사돈댁이 나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더군요. 분명 전에 손주가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어디가 좋겠느냐고. 저는 나이가 들어 씻는 게 불편하여서 고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어렴풋 말한 기억이 분명 나는데 상견례로 잡은 식당이 고깃집이라뇨. 손주가 제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말입니다. 고깃집에 들어가니 예비 사돈댁과 손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제 모습을 보자마자 절 은근 위아래를 훑어보는 예비 사부인의 눈초리가 퍽 싸늘하더군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부끄러웠습니다. 손주에게 전해 듣기로는 예비 사돈댁이 돈 잘 버는 전문직이라고 들었는데 한없이 비교되고 밀리는 것 같아서 저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때 예비 사돈댁이 묘한 정막을 깨며 제게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 숨이 멎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몸에선 식은땀이 졸졸 흐르고 속은 꼭 토할 것처럼 울렁거리더군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동안도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러나 예비 사돈댁의 목소리를 줄곧 듣고 얼굴을 바라보며 스치는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믿어지도 않았지만 제 앞에 온갖 명품들로 몸을 도배한 채 날 위아래로 깔아보던 예비 사부인은 분명 오래전 제 아들이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한 후에 손주를 집에 버리고 도망쳤던 전 며느리가 분명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착각할 일은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몇 번씩이나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일전에 살던 곳도 같았으며 옛날에 했던 직업도 손주를 두고 도망친 전 며느리와 같았습니다. 특이하게 말끝을 올리는 말버릇이나 손 동작과 같은 습관도 여전히 똑같더군요. 물론 예비 사부인은 저의 정체를 모를 겁니다. 늙고 주름지게 변한 제 얼굴 따위 신경도 안 쓸 테죠. 제 정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면 제 앞에서 얼굴 한번 일그러지지 않고 집안 자랑부터 시작해서
딸 자랑까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손주와 손주 며느리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어쩌면은 저 하나 때문에 손주의 인생을 망칠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상견례를 마치고 손주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손주가 예비 사돈댁에 대해 물어보는 그 어떤 것에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주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냐면서 되려 절 위로하려 하더군요. 그런 손주의 손을 잡고 제가 차마 꺼내기 힘든 질문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꺼내야만 하는 이야기이고 손주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손주의 대답을 듣고 결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가, 엄마 생각나? 엄마요?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생각 안 나? 몰라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나? 안 나죠. 나 되게 어릴 때 도망갔다면서요. 엄마 안 미워? 모르겠어요. 갑자기 엄마 얘기는 왜 꺼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손주의 대답을 듣고 저는 이 진실을 영원히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제 감정 앞세워서 모든 걸 토해내고 말해낸다 한들 제가 얻을 것도 손주가 얻을 것도 없으니까요. 더불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착한 예비 손주 며느리에게도 큰 부담과 고통이 될 테죠. 분명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손주 곁에 머물지 않기로. 다음날 손주가 출근하고 난 후에 휴대폰에 들어있던 아들의 옛날 사진을 훑어보면서 술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많이 울고 또 웃었어요. 술을 마시고는 산책을 하다가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비 사돈에게 연락 한 통이 오더군요. 애들 결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집안끼리 할 이야기라 뻔했습니다. 집부터 해서 혼수 이야기겠죠. 강남의 한 카페를 일러주며 그리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예비 사부인은 제 집에서 강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뻔히 알면서도 절 그곳으로 불러내더군요. 그곳에서도 절 훑어보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사람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겠죠. 우리 아들을 남편으로 허락한 이유도 오로지 돈 때문이었을 테니 그뿐인가요?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엔 제 집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을 만큼 돈에 눈이 먼 추악한 본성이 어딜 가겠습니까? 카페에 앉자마자 예비 사부인이 곧장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혼수랑 집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요? 그쪽 형편은 익히 알고 있어요. 집을 마련할 형편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네, 미안합니다. 애들 결혼하면 설마 신혼집에 들어가 살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혼수는 어떻게... 수없이 잊는다고 다짐했는데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인간이 앞에서 건방을 떨며 절 무시하는 걸 듣고 있자니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욕을 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혀를 깨물어서라도 끝까지 참으려 애썼습니다. 혼수는 제가 그간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손주에게 받았던 용돈을 모두 털어넣으면 얼추 마련될 것 같았고 다행스럽게도 집은 예비 사돈댁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날을 이후로 더 이상 예비 사부인, 그러니까 전 며느리를 마주치기 싫더군요. 그 인간의 희번덕거리는 눈빛과 남을 무시하고 깔아내리는 말투를 한 번만 더 듣고 있노라면은 저도 정말 못 참고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예비 사부인은 마지막까지 절 흉보는 것에 맛이 들렸는지 혼수를 사러 들린 가전 상가에서도 절 괴롭히더군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손주와 예비 손주 며느리까지 있었는데 말입니다. 가전들이 비싼데 살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나 모으셨다고 하셨더라? 괜찮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맞춰야죠. 돈 모자르면 말하세요. 알겠어요. 돈이 없는 게 죄였습니다. 하지만 괜히 트집 잡히기가 싫어서 감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더군요.
화는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으로 참았습니다. 역시 사람 본성 어디 안 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을인자 3번을 그으며 화를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끔찍한 사건은 혼수를 전부 마련하고 이동한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식당이 와서 음식을 시키기도 전에 예비 사부인,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과거의 전 며느리가 마치 인생에 성공한 대선배인 마냥 손주에게 이따의 말을 짓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같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겠지만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야? 네, 장모님.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 명심하겠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이 머리가 찡 하더군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뇨.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순 있어도 감히 저따위 지적질을 우리 손주에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돈밖에 모르고 미쳐 날뛰던 전 며느리의 난리 때문에 저와 손주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전 한평생을 폐지나 주우며 살아야 했고 불쌍한 손주는 과외나 학원 한번 다니지 못하고 매일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간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제 손주에게 마음에도 없는 설교와 지적질을 20분 넘게 이어가더군요. 결국 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참 잘도 하시네, 사부인. 뭐요? 토 나올 것 같으니 그따위 소리 좀 그만하라고. 뭐? 식당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굳어지고 손주가 크게 놀란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당연히 영문도 모르는 손주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테죠. 하지만 이젠 진실을 들려줘야 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부인, 내가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 뭐라는 거야? 내 얼굴을 똑바로 봐. 그새 잊었어? 사고 난 우리 아들, 그리고 나, 그새 잊었냔 말이야. 당신 아들? 제 말을 듣고 벙 뛴 사부인이 무슨 생각을 곰곰이 더듬는 듯 하더니 1분쯤 지나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혼잣말로 설마를 중얼거리며 땀을 비 오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예비 사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서로들 웅성거리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이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기억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를 알아차리고야 만 것이죠. 아직 영문도 모르는 불쌍한 예비 손주 며느리가 앞에다 벌벌 떨고 있는 예비 사부인 손을 꼭 붙잡으며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걱정하는 꼴이 퍽 안쓰럽더군요.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이 이렇게 컸어? 그만해. 반사 사이라 좋다고? 참 고맙네. 그만해요. 제발. 대체 뭘 그만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만하라는 거야?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 그리고 그 말에 경악을 하며 반응하는 예비 사부인. 누구든 눈치가 있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얼추 추측은 될 테죠. 예비 손주 며느리가 뒤늦게서야 끔찍한 상황을 이해한 듯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더군요. 가여운 것에게 차마 믿지 못할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비 사부인이라 부를 수도 없게 된 전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듯 절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감히 날 원망하는 눈빛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 참 어이가 없어. 제발 둘이 따로 얘기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전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그 여자가 새로 꾸민 가정의 남편이 화를 버럭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태껏 날 속였어? 감히 날 기만한 거야? 여보,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 제 얘기를. 얘기는 무슨 얘기? 어쩐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전 며느리는 새로 가정을 꾸밀 때도 늘 그렇듯 거짓말을 했더군요. 아마 자신이 초혼이라며 남편을 속여왔던 모양입니다. 해변 위에 힘겹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와로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남편을 애써 붙잡지도 못하고 처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만 보는 전 며느리가 참 불쌍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마치 전쟁 속 목숨을 구걸하는 포로처럼 엉엉 울며 빌더군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뭐? 그냥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제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웃기는 소리 그만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 잘 사는 꼴은 더 이상 못 봐. 아, 어머니, 이렇게 빌게요. 어머님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전 며느리의 뺨을 곧장 휘 갈겼습니다. 전 며느리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붙잡고는 이미 떠나버린 남편이라도 찾아가려는 듯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나려 하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었죠. 바로 우리 불쌍한 손주요. 어딜 가려고? 자리에 다시 앉아. 당신 아들한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 도망가서 미안하다고. 힘들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러자 마지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하다. 100번의 사과로도 채워지지 않을 인연은 그렇게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손주에게 이유 상황을 들었는데 참 과간이더군요. 전 며느리는 곧장 이혼을 당했고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챙겨받지 못한 채 거짓 신세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주방 일을 돕는다더군요. 저희 손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쉽지만 예비 손주 며느리와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은 불편한 관계가 분명하니까요. 그래도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더 값지고 귀한 인연을 만나서 성공적인 결혼을 치를 수 있었답니다. 세상 인연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지만 살면서 이런 인연이 다시 엮인다면은 전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쪼록 결혼을 마치고 어느 날 저녁 손주와 함께 장을 보는데 지나가는 반찬 가게의 창문 안으로 열심히 김치를 포장하고 있는 전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평생 돈돈거리던 양반이 고작 아르바이트나 하고 지내서 어째? 성이 차겠어. 앞으로 똑바로 살아. 난 당신 피할 이유 없어. 생각날 때마다 찾아올 거야. 그게 싫으면은 다른 일자리 구해봐.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다음날 찾아간 반찬 가게에서 전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만뒀겠죠. 아직도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전 며느리의 삶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니 하늘이 곱게 봐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행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손주의 신혼생활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전 며느리에 대한 기억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잊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인연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도 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이혼 준비 중인 남자입니다.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였지만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그리고 그 현실이 팍팍할수록 사랑은 빠르게 사라져가나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 누구보다 아내를 깊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사랑했던 감정이 전부 사라진 건 물론이고 아내와 처갓집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현재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일자무식에 오로지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내는 명문 여대를 나오고
얼굴도 소위 말하는 아나운서상으로 참한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나운서 시험에서 1차, 2차 합격 후 3차에서만 몇 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방송국 아나운서 준비와 함께 경험을 쌓기 위해 기업에서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커피숍에서 아내를 본 순간 저희 둘이 절대 잘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딴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명문 여대에 아나운서 준비 중인 여자가 저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 저 또한 첫 만남에서 아내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엄청 편하게 했어요. 평소에 저는 소개팅이라면 여자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데이트 코스도 미리 다 정해서 나갈 만큼 노력파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소개팅에선 전혀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가는 맛있는 고깃집이 생각해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려고 했는지 아내와의 첫 만남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죠. 밥을 먹고 헤어지려는데 아내가 먼저 두 번째 만남을 청하더군요. 민욱씨, 우리 언제 또 봐요? 전 다음 주 일요일은 시간 내기 힘들 것 같고 토요일이 좋은데 민욱씨는 어때요? 네? 토요일이요? 토요일 좋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에 저는 말문이 막혀서 바보처럼 토요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네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다음 토요일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담 없이 나갔던 첫 만남과는 다르게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이며 드라이브 코스도 꼼꼼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데이트 코스가 아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자고 하였거든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꽤나 미식가라고 자부하는데 여기는 처음 와봐요. 민욱씨 덕분에 점심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저녁은 내가 살게요. 그렇게 아내와 저의 두 번째 데이트는 낮부터 밤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 후엔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아내는 알면 알수록 제가 생각했던 그런 깍쟁이 같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푼수 같은 면도 있으면서 세련된 외모와 다르게 인간적인 부분도 많았어요. 아내의 그런 반전 매력 때문에 저는 더욱더 아내에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후 아내와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모님께서 제 직업과 학력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 벽을 쌓고 살았네요. 반면 손재주가 좋아서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기술을 익히고 졸업 후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직접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소개받을 때에도 이미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 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업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에겐 몸을 써서 하는 일이 무조건 천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절 처음 인사시키던 날 바로 제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무슨 수리공이라면서 그럼 맨날 남의 집 찾아가서 수리해주고 돈 몇 푼 받는 거야? 아휴. 장모님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기분이 언짢은 걸 알고는 장모님께 한마디 하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리기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 사장이라고. 사장이면 뭐가 다른데. 대학도 안 나왔다며. 사장이고 직원이고 전부 수리기사 아니면 뭔데 그래. 얘, 내가 너 이런데 시집 보내려고 그 고생해서 명문여대 보낸 줄 알아? 둘 다 정신 차려. 자네가 지금 내 딸과 어울리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딸을 위한다면 남자답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한 후 자리를 박차고 가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 말하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날 저도 집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포기하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았어요. 만약 어찌어찌 장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한다 해도 살면서 제 직업이나 학력을 또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참으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자 저는 망설일 것 없이 아내에게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길게 끌어봤자 서로 상처만 커질 테니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아내가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을 달라는 건가 생각했네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두 사람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만 하면 돼.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신 거야? 저번에 뵀을 때만 해도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아, 엄마가 그날 일 많이 미안해 하셔. 내가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얘기한 적 없지? 그러면서 아내는 장모님께서 그날 과민 반응을 보이신 이유를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딱 지금 우리 사이 같았어. 엄마는 교육자 집안의 명문여대 출신이고 아빠는 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 한 분이셨어. 당신처럼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 하나로 크게 성공하셨지. 그렇게 나랑 내 동생이 태어나고 두 분은 계속 잘 지내셨어. 그러다 내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대. 그러면서 가족도 전부 버리고 재산도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하셔서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지. 없는 돈에 나랑 동생 학교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아무튼 아내의 말을 정리해보면 장모님은 저와 같은 처지에 배운 것 없이 돈밖에 없던 장인어른에게 버림을 받아서 저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게 장모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아내의 저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컸기에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아나운서 준비를 하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결혼은 전적으로 제 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는 사람이 더 쓰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덜 쓰는 거죠. 어차피 가족이 되면 네 돈 내 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더구나 준비하는 내내 장모님을 뵐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장모님과 첫 만남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맞질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 둘이서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쭉 그렇게 결혼까지 행복하게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후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그때 한참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처음엔 자가로 집을 구입해서 갈까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전세로 가기로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차라리 지금은 깨끗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경기도 쪽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들어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받은 땅이 있어서 매매 아파트 살 돈으로 그 땅을 미리 사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아내와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그런데 장모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곤 저를 바로 호출하시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바쁘다며 안 만나주시더니 갑자기 보자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제 예상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네, 지영이한테 듣기론 전세로 들어가자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멀쩡히 아나운서 준비하던 애 데려가면서 전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그 꼴 못 보니 집을 사서 가던지 아니면 이 결혼 지금이라도 없던지 하세.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파트 살 돈으로 지금 땅을 매입해두었다가
나중에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까지만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지낼 거예요. 자네 지금 나랑 말장난하나?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단 말이야? 지금 자네 입으로도 전세로 갈 생각이라면서 오해는 무슨 오해? 난 생각 바꿀 일 없으니까 자네가 결정해서 알려주게. 그만 가게나. 저는 속으론 억울했지만 일단 장모님과 집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서 장모님을 설득한 후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 자네, 내가 웃음나?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하고 싶어서 그러나? 바쁘니까 그만 가게. 하지만 장모님은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장모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 결혼 못하니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내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미안하다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장모님의 집 타령으로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일주일 뒤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 임신했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당신이 애 아빠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어쨌든 아기는 나 혼자 키울 생각이야.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러다 정신이 들자 제가 아빠가 된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아내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난 당신이랑 결혼할 마음 없어. 벌써 2번이나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자고 했었잖아. 앞으로 살면서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을 테고.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아내는 저 때문에 상처가 컸는지 계속해서 싫다고만 하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을 뿐이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영이한테 정말 못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 말씀 전부 따를 테니 지영이 마음만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장모님과 모종의 거래를 한 셈이죠. 저는 장모님이 바라신 대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집을 구입하기로 했고 또 장모님은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장모님의 얘기를 듣고 제 진심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신혼집을 구입하며 결혼 준비를 전부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유산되는 끔찍한 아픔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엄청 중요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출장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회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필 그날 제가 출장지인 제주도에 도착해서 한참 미팅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하혈을 하였고 유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미칠 것 같았어요. 이리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올라가려 했는데 장모님과 처제가 아내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일을 끝내고 오라고 하였기에 저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아내는 이미 처갓집으로 돌아가 몸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아픔은 정말 컸지만 그래도 아내가 무사하다는 것이 더없이 기뻤네요. 그때 일로 저희 부부는 함께 아픔을 겪으며 조금 더 서로를 위해 살아가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그 후에 저랑 아내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둘만 있는 조용한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며 둘이서 여전히 알콩달콩 지내고 있었죠. 아내와 저는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많아서일까요? 다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가끔씩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을 볼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보는 것이 다였죠. 그나마 어떤 때는 장모님께서 여행이다 뭐다 바쁘셔서 못 뵐 때도 있었습니다. 저야 못돼 먹은 소리지만 차라리 장모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게 훨씬 좋았어요. 얼굴만 마주치면 그놈의 학벌 타령과 직업 타령에 대놓고 무시하시니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실 제가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면서도 장모님의 생활비는 전부 제 돈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내는 분명 결혼 전에 아내와 처제의 학비를 장모님이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저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에겐 대학 4년의 등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결국 그 돈도 제가 전부 갚아줬네요. 뭐 여기까진 아내의 빚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장모님께서 처제의 학자금 대출도 저에게 갚아달라고 하셨어요. 이때도 몇 달 만에 명절이 되어 처갓집으로 찾아갔는데 살갑게 인사 한번 안 하시면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요새 돈벌이는 좀 되나? 하긴 고작 그런 기술 가지고 얼마 벌기야 하겠어? 내 친구 사이들은 전부 서울연고대 출신 의사며 변호사들이야. 난 도대체가 친구들이랑 만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자네가 돈이라도 좀 벌어야 내가 어깨 펴든지 할 텐데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며 장모님에게 제 사업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엄마 친구 사이들은 이 버는 돈의 반도 못 벌어요. 내가 그걸 알게 뭐니? 돈을 많이 버는지 어쩌는지 너희끼리만 잘 살고 있으니. 한마디로 장모님은 제가 돈 벌어서 적게 준다 이 말씀이셨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렇게 잘 벌면 둘만 배부르게 살 생각 말고 네 동생도 좀 도와줘라. 이제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도 됐는데 맨날 학자금 대출이며 집에 생활비 대느라 젊은 애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잖니.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처제 학자금 대출 빚을 갚아주는 날까지 달달 볶으시더군요. 하도 저를 무시하시니 돈을 써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부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엔 처제가 한의사와 선을 봤는데 짧은 시간에 결혼 얘기가 나올 만큼 진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돌려 말하지도 않고 바로 처제 결혼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영이 선본 사람이 한의사라는 건 자네도 알지? 그쪽 집안에서도 은영이가 마음에 드는지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디 돈이 있어서 한의사 사위를 드리겠나. 자네가 가족 살리는 셈 치고 혼수랑 집 좀 해주게. 사실 한의사 동서 드리면 자네도 좋은 거 아닌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있겠어. 진짜 말도 안 되게 황당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가족이니까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모님은 제 주제에 넘볼 수 없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니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멍청하게 또 처제 결혼 비용을 전부 대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처제 결혼 비용은 고사하고 아내와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네요. 이 일은 저희 회사 건물에 경비원 아저씨가 새로 오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엔 딱히 그 경비원 아저씨와 안면 트고 이야기할 일이 없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만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 일이 야근이 좀 잦다 보니 아저씨께서 야간 근무를 하실 때 가끔씩 말벗도 대드리며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한번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생기며 아저씨와 저의 놀라운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그날 제가 정리할 게 많이 남아서 직원들은 전부 퇴근시키고 저 혼자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더군요. 아이고, 사장님이 역시 고생이 제일 많으세요.
이거 제가 저녁으로 싸온 건데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같이 들어요. 저는 감사하다며 아저씨가 싸온 저녁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사모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늙은이 혼자 살다 보니 음식 솜씨가 늘어서 입맛에 딱 맞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지 모르고.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저씨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젊은 적에 배운 것 없이 손재주 하나로 큰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덕에 명문여대를 나온 여자분과 결혼도 하시고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저씨께서 하셨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부인과 이혼하고 그때부터 쭉 혼자 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사람 좋은 미소로 웃으시며 이제 내 딸들도 전부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그 아이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구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도 아저씨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셨어도 자식들은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셨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뚝 끊으신 거예요? 애들 엄마가 고졸의 무식한 아빠가 애들 인생 망친다고 못 보게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장모님이 싹 스치고 지나가지 뭡니까? 아내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저씨의 아내분도 명문여대를 나왔다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진 거라곤 집불도 없으면서 학벌 타령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장모님 같더군요. 하지만 제 장인어른 되는 분은 불륜으로 가족을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설마하며 아저씨께 따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요? 박지영, 박은영 그렇게 둘이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저씨께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저씨의 딸이 맞는지 확인하였어요. 아저씨는 눈물 뚝뚝 흘리시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저씨에게 아내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연이며 장모님,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아저씨를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바로 퇴근을 하였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 근무 시간이 남은 장인어른께 먼저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였던 걸까요? 장인어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또 장모님이 장인어른에 대해 딸들에게 했던 거짓말도 알게 된 이날 아내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야근한다는 말에 아내가 약속을 잡고 나갔나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평소에 아내가 반식욕을 즐겨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서 아내가 씻고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웃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천박한 웃음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안에서 들리는 통화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희 시댁도 우리 집 만만찮네. 그래도 우리 정도면 어디서 안 꿀리는 학벌인데 그걸 무시해? 아휴 참, 너도 앞길이 막막하겠다. 그래도 학벌 하나는 죽이니까 참아야지. 일단 네 형부가 집불도 없는 주제에 돈은 좀 버니까 너 기죽지 않을 정도로 언니가 챙겨줄게. 너 언니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줄 알지? 처음에 네 형부 전세 살겠다고 우기는 거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집까지 샀잖아. 이번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신혼집은 브랜드 아파트로 사줄게. 니네 시댁도 있는 거라곤 아들 학벌밖에 없으면서 참 주제에 안 맞게 까다롭게 군다. 그나마 우리 아빠가 이혼해서 없으니 망정이지. 아빠가 고졸이란 거 알았다면 너네 시댁 거품 물고 반대했겠는데? 천만 다행이다. 아무튼
내인 상견례 하는 거 너희 형부는 모르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고 엄마도 입조심 시켜. 알았지? 저는 아내의 숨겨진 모습에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여태 장모님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는 사실 장모님과 똑같은 족속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장모님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속으로 무시하면서도 제 돈 앞에서 가면을 쓰고 웃고 있었으니요. 저는 당장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칠까 생각했지만 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처제의 시댁도 학벌 운운하는 집이라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상견례를 지내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창회라고 떠들어대던 것이 상견례였던 거죠. 참, 저러면서 또 제 돈으로 처제 신혼집까지 마련하려고 했다니.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씻고 나오기 전에 빠르게 집을 나와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인어른에게 현재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내일 저와 같이 상견례장에 가신 건 어떠세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 처제의 앞날을 막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처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알겠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전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랑 아내의 결혼 생활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내가 자식들을 잘 기억써야 하는데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내일 자네와 함께 둘째 상견례장에 가겠네. 이대로 계속해서 쓰레기처럼 살도록 둘 순 없으니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지.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아내를 통해서 상견례 시간과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아내는 제 계획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니 시간과 장소를 술술 불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동창회에 간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꼴을 보니 정말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시간이 되어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상견례장은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보나마나 밥 먹고 제 카드로 긁겠죠. 저는 식당을 들어서자마자 닫혀있는 룸 안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그 룸으로 직행했습니다. 룸 안에서는 한참 학교 얘기로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겨루게 한판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세 모녀는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집안 자랑이랍니다. 아무리 사돈이 따님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사실 서울대에 비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돈께서 겨우 여대 하나로 계속 명문여대라고 하는 게 좀 듣기 그렇네요.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뻔히 서울대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추태인지. 이래서 수준에 맞는 집끼리 만나야 하는데 말이지. 처제 시댁도 만만치 않은 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말을 끝으로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보자 장모님, 아내, 처제 셋 다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라더군요. 상대방 집안은 이건 누군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뻔뻔하게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졸 출신 이 집 첫째 사위입니다. 아, 첫째 사위였죠. 곧 이혼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제 돈으로 비싼 데서 드시는데 마음껏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아, 그리고 여보, 내가 당신 아버지 모셔왔어. 장인어른도 고졸 출신이라 나랑 통하는 데가 많으시더라고. 오늘 이 자리엔 우리가 좀 격이 안 맞나? 장인어른은 들어오지 못하시고 쭈뼛거리시는 걸 제가 억지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장인어른이 자리에 앉자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처제 시댁 될 뻔한 그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몇 마디 웅성거리더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내가 처음부터 격 떨어지는 집안일 거라 의심은 했지만 역시나 그럼 그렇지. 그나마 오늘 밝혀진 거 다행인 줄 알아요. 이대로 결혼까지 갔다가 알게 됐으면
당신들 전부 모조리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어. 당신 사이가 살린 줄 알아. 제 눈엔 똑같은 똥인데 그쪽 눈엔 똥길에도 격이 있는지 저 소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장모님 차례였죠. 이래서 내가 무식한 놈들이랑은 얽히면 안 된다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와서.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여태 무식한 놈 돈은 거지처럼 낼름낼름 잘 받아쓰더니 저도 이 집안이랑 이제 길게 엮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쓴 돈만 받으면 깨끗이 이혼해 줄 테니 돈 준비해서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장인어른을 두고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뛰쳐나오며 저를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내에 대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와 또 여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모님에게 갖다 바친 돈, 아내와 처제 학자금 대출 등 제가 그 집안에 무시당하며 썼던 모든 돈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미 법률 상담을 다 끝내고 진행하는 거라 속 태우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를 무시하던 그 집안에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인어른을 제 복수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만난 장인어른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신도 마음만 먹고 못했던 것을 제가 해주었다고요. 이제는 다시 경비 아저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그냥 끝낼 수 없으니 아저씨와는 계속해서 잘 지낼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내는 울며 불며 전화를 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하기만 하네요. 얼른 시간이 흘러서 아내와 처갓집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